박근혜 대통령이 닷새간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내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반등시킬 반전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송승호 건국대 특임교수,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4박 5일간 특별한 외부 일정 없이 청와대 관저에서 보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트위터를 통해서 그동안 읽지 못했던 보고서, 책 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내일 국무회의에서 휴가 기간 동안 가다듬은 어떤 구상들을 좀 발표할 것 같은데 성 교수님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그렇죠. 역대 대통령들의 이제 여름 휴가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 메시지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 하반기 국정 운영 기조라든지 방향을 이제 대통령께 직접 이제 그 밝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일 특히 이제 국무회의에 더 국민의 관심이 이제 쏠리는 거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은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에 의해서 노동 개혁을 이제 빨리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대통령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메르스 후속 대책 이 부분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경제 활성화, 네. 침체된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 이제 이런 부분. 그다음에 내일 뭐 언급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8.15 특별을 사면 경제인을 포함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부분 이렇게 한 4가지로 대통령께서 아마 그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사면 복권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실 것 같고, 네. 강력하게 이제 내일 아마 대통령께서 강조하실 부분은 아마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공공부문 개혁 힘없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것을 아마 밝히지 않을까.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네.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또 협조를 또 구하는, 국민들이 조금만 허리를 더 좀 졸라매시고 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달라. 막 그런 대국민의 어떤 설득 말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뭐 하나같이 돌파하기가 쉽지 않은 과제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 임기 후반기로 이제 접어들잖아요. 8월 25일이 지나면 이제 반환점이 돌기 때문에 집권 3년 차이기도 하고 국정 운영 동력을 키우면서 뭔가 그 실적을 남겨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통상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를 하고 돌아오면 비서실장을 바꾼다든지 뭐 수석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조치들이 좀 있어 왔습니다. 취임 첫 해 때 그랬었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메르스 사태로 보건복지부 장관 그 경질 문제가 좀 있고 정치인 그 장관들까지 포함한다면 중폭 이상의 개각도 이른 시일 내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올해는 특히 이제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북 대일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좀 큰 틀의 어떤 구상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휴가 중에 안타깝게도 뭐 국정원 해킹 사건이 아직도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고, 특히 그 박근영 씨라고 그 동생이 이제 그 일본과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감정에 전혀 맞지 않는 부적절한 그 언행이 나오면서 대통령은 휴가 중이었는데 사실 대통령 지지도가 좀 떨어지는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 전부터 노동개혁에 사실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당에서도 당내에 4대 개혁 특위를 이제 그렇죠. 설치를 해서 이제 뒷받침하는 모양새인데, 박 대통령 노동개혁을 어떤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 어떤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사실 이제 카드가 청와대나 정부 여당에서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노동개혁 역시 관련 법 개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노동개혁이 여야 간의 안을 보면은 새누리당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개혁 안을 협의하자는 것이고, 새정치연합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이것을 국민 대타협기구를 만들자. 과거 전례가 있지 않냐. 바로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할 때 예. 국민 대타협위원회를 이제 구성해서 거기에 순수 노동 문제만 다루지 말고 경제 개혁, 나아가서 재벌 개혁 문제까지 총체적으로 다루자, 이제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지금 올해가 지금 이제 8월 초인데 이게 그 야당 주장처럼 국민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서 노동 문제만이 아니고 경제 개혁 또 재벌 개혁까지 가서 다 다룬다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사실 1년 가도 모자랄 문제예요. 네. 협의 기간이. 그리고 노동개혁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에 우리 국민들 다 아시겠지만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노동관계법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시행이 되죠. 내년부터 시행이 된단 말이죠.
그러게 되면 당장 이제 삼촌과 조카가 이제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삼촌은 정년이 늘어나고 조카는 일자리를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쨌든 올 연말까지 네.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이제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당도 너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개혁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노동시장의 어떤 그 역주행 현상 나는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어떤 큰 차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 이런 부채부터 좀 네. 차분하게 다뤄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풀 수 있는 주제부터 좀 풀어보자라는 그렇죠. 취지인데 김 교수님 어떻게 그런 보십니까? 주장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일자리 창출은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계에게 지금 있는 일자리를 갖고 나누는 방법을 지금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정부는 그럼 경제 성장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비전을 내세워야 되는 건데 그런 비전이 전혀 없어요. 지금 장기 저성장 국면을 쭉 가고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임기까지 지금 7년 반 동안 거의 3% 이내의 성장이고 특히 초이노믹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좀 뭔가 좀 달라질 것처럼 보였던 네. 최경환 부총리가 들어와서 0점대 성장률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장 하에서 과연 어떻게 일자리가 창출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과연 박근혜 정부는 경제 활성화, 경제 성장 이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라는 정확한 비전을 좀 주셔야 됩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워서 안 된다. 그다음에 무엇 때문에 안 된다. 뭐 안 된다는 얘기만 해갖고는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지금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삼촌과 조카가 일자리 놓고 싸우는 이런 형국으로 계속 몰아간다면 이게 쉽지 않은 얘기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은 정말로 정권을 내놓을 만큼의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김무성 대표가 표를 얻지 못한 한이 있어도 하겠다 했는데 네. 실제로 독일의 슈레더 총리, 3인당의 총리가 노동개혁을 하면서 노동개혁을 완성을 하고 정권을 내놨어요. 그 이후로 메르켈 총리가 이어서 지금 독일 경제가 상당히 좋은 상황 아닙니까? 네. 이렇듯이 뭔가 일을 하나 시작을 하려면은 확실하게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자 경제가 발전하면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건 당연한 얘기죠. 네. 그것은 노동개혁을 하자는 부분은 경제개혁과 분리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당장 경제개혁이 제일 중요한 건 맞죠. 그러나 네. 노동개혁을 얘기를 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경제가 발전해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건 삼척 정도 다 아는 얘기예요. 일단 노동개혁부터 하자는 건 경제개발의 방향은 방향대로 잡아가되 이 급선무인 노동개혁 올 연말까지가 골든타임이니까 이것부터 하자는 얘기고 이 기회에 제가 삼아서 야당에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네. 비판만 하지 마라 이거죠. 야당은 비판이 다가 아니에요. 야당의 중요한 그 존립 목적은 대안 제시입니다. 네. 지금 새정치연합이 박근혜 정부 경제개혁이 이런 경제정책 이런 데서 문제가 있다. 이것이 잘못됐다. 자, 우리 새정치연합은 이렇게 경제 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끌어 나가자. 지적은 하지만 대안이 우리 없다. 안을 좀 받아달라. 네. 이런 식의 새정치연합이 안을 제시를 해야죠. 안을. 안 없이.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이 정부 들어와서 새정치연합이 경제개혁을 어떻게 하자, 경제발전을 어떻게 하자고 안을 낸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제 기억에는. 다만 네. 청와대나 새누리당의 어떤 안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비판하는 역할에만 안주해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어렵단 말이에요. 다 어려워요. 어렵다면은 국정운영의 한 축인 새정치연합도 새정치연합식 경제개발 플랜이 뭐냐 내놓고 정부 정책을 비판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부분을 제가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일각에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중심의 그 경제로 짜여져 있어요. 네. 그래서 고환율 정책을 굉장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GDP의 87%를 차지하는 게 내수입니다. 그리고 수출은 13%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수출은 그러니까 9%밖에 기여를 하지 않고 91%는 내수인데요. 이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 요소는 뭐냐면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경제 정책 중에 고환율 정책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어요. 네. 수출은 잘 될 수 있지만 내수 수입 물품이 굉장히 그 높은 가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고환율 정책을 폐기한다고 해서 수출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900원, 800원대에도 수출이 17% 이상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100원대입니다만은 이게 이 고환율 정책을 정부가
왜 그 돈을 들여가면서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점진적으로 그 시장에 맡겨두는 이런 정책도 취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대기업 중심인지 수출 그 걱정해서 하는 건지 관료들이요. 네. 이거에 접근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좀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 예. 제가 참 반가운 말을 들었는데 우리 예. 김철국 교수님처럼 저는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저 문재인 대표 입에서 또는 새정치연합의 정책위 의장 입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김 교수님처럼 이런 말씀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선택의 문제예요. 그 당시 상황에 맞게 어느 정책을 선택하냐. 어느 기조를 갈 것이냐. 선택의 문제란 네. 말이죠. 그렇다면 새정치연합에서 이런 구체적인 경제 발전, 지금 시점에 이런 정책이 좋겠다는 안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안을 가지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네. 협의를 해서 국가 발전에 가장 적합한 선택을 네.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노동 문제, 경제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하지만 방법을 놓고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짚어볼 게 오늘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돌연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사실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동안의 돌출 행동 때문일까요? 좀 진정성이 좀 와 닿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동안 김태호 최고위원의 한번 발언을 좀 들어보고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내년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최연소 군수, 도지사를 거치면서 몸에 배인 스타 의식과 조급증, 이런 조급증은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만나게 했고 반대로 몸과 마음은 시들어갔습니다. 미래에 어울리는 실력과 깊이를 갖춘 김태호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실력과 깊이를 갖추지 못했다. 미래에 어울리는 실력을 갖추면 다시 정치에 나서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님? 평소에 김태호 같지 않는 네. 좀 스스로 좀 반성하는 네. 본인이 뭐 스타 의식과 뭐 이런 조급증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력과 깊이를 갖추겠다, 공부하겠다 이런 그 좀 진정성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여당의 지도부 그 최고위원이고 그다음에 지역구 경남 김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 어렵지 않은 출마만 하면. 그런 네. 상황인데 뭔가 좀 기득권을 내려놓는 듯한 측면이 이전에 김태우 의원이 해왔던 돌출 행동에 비한다면 뭔가 좀 성숙된 모습이 보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고위원 사퇴 소동도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고위원들이 합의를 해서 유승민 원내대표 발언은 하지 말자 했는데 끊임없이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본인이 어떤 차기 대선 후보군에 끼지 못하고 또 뭐 그런 그 조급증들이 있는 상황에서 뭔가 좀 돌파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받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오히려 이번에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더 큰 뭔가의 꿈을 잇는 게 아니냐 이런 그 유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오세훈 전 의원이 당시에 불출마를 선언하고 잠시 정치권을 떠나 있다가 네. 그야말로 화려하게 서울시장으로 부활하는 네.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사실 김태호 의원이 나이가 굉장히 젊거든요. 50대 초반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타임에서 한 번쯤은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는 게 어떠냐. 뭐 한 번 더 국회의원 돼서 삼선에 들어와 본들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김태호 의원이 큰 꿈을 향해서 가는데 아무런 모멘텀이 없는 거죠. 그냥 삼선 김태호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다시 정치권에 들어온다면은 방금 김태호 의원 본인이 얘기했듯이 실력과 깊이 뭐 이것이 좀 갖춰진다면 네. 이름하여 여의도 표현을 하면 내공이 좀 갖춰져 있는 김태호로 온다면 보다 큰 정치인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실 정치는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왜 이 시점에 이런 선언을 했을까요, 성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김태호 의원이 사실 한 2개월 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고민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지역구를 수도권으로 옮기는 부분. 아. 그거 하나하고 하나는 아예 차기 20대에 총선에 나오지 않고 중국을 아마 주로 이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중국에 가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오는 부분. 이 두 가지를 놓고 주위 사람들과 자주 많은 이제 협의를 해왔다 그래요. 한 2달 전부터. 그런데 오늘 발표하는 거 보면은 수도권으로 지역구를 옮기는 것이 아니고 이제 20대 총선 불출마로 네.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했는데 사실 김태호 의원으로서는 참 큰 결정이죠.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한다는 그렇습니다. 것은 엄청난 누구도 그 할 수 없는 사실 용기이고 엄청난 결정이에요. 그렇죠. 자칫 결정인데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그렇죠. 네. 앞으로 전혀 이제 미래가 보장 안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사실 제가 좀 파악하기로는 그 김태호 의원이 그동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최고위원회에 이제 들어와서 조금 이제 말 실수를 할까 그런 반복된 실수 이런 부분에 이제 비난 여론 이런 부분을 김태호 의원이 아마 많은 부담을 가지지 않았나. 그리고 특히 이제 지역구에 경남 김해의 지역구 사정도 그렇게 순탄하지 않은 부분도 본인이 여실히 잘 감지하지 깨닫고 않았을까? 있고 네. 아마 있는 건 그거는 사실에 있었던 것은 추측이 아니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지금쯤은 그야말로 한 박자 쉴 때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판단을 했다. 사실 정가의 이제 관심은 과연 그렇다면 여야 의원들, 중진급 의원들의 20대 총선 불출마로 이어질 것이냐 관심이 그쪽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송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 각종 여론조사 여론을 보면은 새정치연합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호남의 의원들에 대해서 교체 지수가 갈아야 된다는 교체 지수가 상당히 높아요. 반대로 새누리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영남권에 대한 교체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6선의 강창희 전 국회의장, 그다음에 4선의 이양구 네. 의원, 그다음에 비례대표 손인춘 의원이 이제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관심이 초점이 되는 게 지금 현 국회의장, 이제 그 정의화 국회의장도 네. 어떻게 될 불출마를 할지 말지도 관심사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박관용 전 의원도 국회의장 마치고 바로 불출마 선언을 했었단 말이죠. 그럴 때면 이런 게 최고위원 이제 새누리당의 최고 지도부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러면 6선, 4선 중진들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고 이미 그렇다면은 지도부에서 세대 교체와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서 원로들이 그야말로 좀 뒤로 일선에 물러나주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 그 분위기는 또 새정치연합으로 또 옮겨 붙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김태호 최고위원의 불출마 선언이 앞으로 어떤 그 파장을 일으킬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시기적으로 네.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장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야 그 중진 정치인들의 불출마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그 4사람째 현역 불출마 선언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추석이 임박해서 야당 같은 경우도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도 당내의 어떤 신당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 원로 그룹이 네. 불출마 선언을 준비한다는 게 여의도 정가의 파다한 소문입니다. 그래서 적게는 5명, 많게는 12명 정도가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래서 신당 바람을 잠재워야 된다. 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이 4명째 했습니다마는 이 여세가 실제로 길게 가진 않고 곧이어 다른 불출마 선언들이 좀 나올 가능성도 높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정가에서 사실 또 하나 뜨거운 게 의원 정수. 사실 300명, 299명을 넘기는 거에 굉장히 민감한 이슈인데 사실 이제 비례대표제 또 뭐 등등 지금 여야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송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 그다음에 이제 새정치연합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자 하는데 사실은 두 가지 안다 제가 볼 때는 실현되기 어려운 안입니다. 첫째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따라서 그 안 내용을 뜯어보면은 각자 자기 당의 이해가 직결돼 있어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 야권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사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걸 받으면은 새누리당은 호남 지역에 가서 국회의원 당선이 될 가능성이 낮아요. 몇 선 못 가져오고. 예. 많아봤자 한두 석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영남권에서 적어도 15석 내지 20석 정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예.
근데 새누리당 입장에서 받을 이유가 없죠. 시뮬레이션 하면 그리고 전체는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요, 수도권에서 이제 그렇게 예. 다 포함했을 때 네. 똑같다는 건데, 사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양 당의 대권 주자들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새누리당 후보들은 영남권, 일단 영남권 텃밭을 지켜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이제 주장하는 부분은 이게 뭐 98년부터 주장해 온 건데 네네. 사실 그것은 이번에 타입되기 어렵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어요. 큰 아젠다를 하나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 김희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빅딜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빅딜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김무성 대표가 얘기하는 300석은 넘을 수가 없다. 지금대로 그대로 가고 지역구는 늘리고 늘어난 만큼 비례대표는 줄일 수 있다. 이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게 권역별 비례대표 플러스 소선구제 연동제 아닙니까? 이것은 독일식 선거구제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변형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막 우리 송 교수님 말씀하신 듯이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지금 네. 246개인데 여기서 뭐 10개 정도 늘어난다고 보면은 255개 정도가 될 거고, 나머지를 그러면 300명 내에서 한다면 비례가 45명 아닙니까? 이 비례를 45명에서 50명 정도 되는 이 비례를 지금 현재는 전국 단위로 그 비례대표를 뽑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권역별로 나누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선구제하고 연동하지 않고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사실은 영남과 호남이 네. 실제로 많은 그 의원 티오를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불과 한두 석, 두세 석 차이밖에 안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 정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폐해가 지역구도 아닙니까? 지역구도 예. 심한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당도 야당도 전국 정당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대의명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빅딜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씩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빅딜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송 교수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빅딜은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냥 도상상의 얘기지 빅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을 놓고 보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 이제 의원이나 전체 수는 300명으로 묶어 놓고 그중에 비례를 좀 줄여서 지역구를 늘리고 그 비례대표에 대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근데 문제가 지금 이 상태로 놓고 보면은 자, 의원들이 스스로가 본인의 기득권을 포기를 하면은 한 지역구 의원 10석 정도만 늘려서도 이 충분히 가능해져요. 예. 그러나 여야 마찬가지로 지역구 그 통폐합 하는데 가면은 매년 그랬지 않습니까? 양보할 의원이 없어요. 목숨 걸고 달라듭니다, 거기에. 그래서 김태우 의원 같은 분이 어느 지역을 없다는 줄이고 어느 얘기입니다. 지역을 늘리냐, 그거 불가능하다.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도 너무나 급하고 촉박하다. 없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보태는 게 자꾸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 대해서 두 가지 이유가 아닙니까? 지역별 정당에서 탈피하자. 전문성을 확보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전문성 확보를 놓고 보자고요. 지금 19대 때 비례대표를 보자고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무슨 협회장, 전국 무슨 협회장, 직능별로 전부 비례를 다 줬어요. 그 다음에 새정치연합 보십시오. 학생운동권 출신, 시민단체 출신들이 지금 거의 다가 지금 비례대표예요. 이것은 제도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실행하는 정당이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도의 봐요. 문제가 그럼 운용의-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역구 네. 의원들은 그럼 전문성이 전혀 없나요? 그리고 지금 저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 비해서 뭐가 그렇게 전문성이 높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네. 프라이머리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갖고 빅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지역구 의원을 늘리니 일정 부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62개를 손봐야 되는데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300명을 넘지 않는다면은 그럼 그 비례대표를 지금 현재 전국 단위로 뽑고 있는데 이미 16대 총선 직전에 본회의에 올라왔던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제 플러스 석표율까지 올라와서 그 본회의에서 거의 찬성 표결까지 가려다가 당시에 자민련 의원의 한 사람이 그 반대 그 신상 발언에 의해서 그게 무산됐는데 이미 국회는 20년 전부터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뭐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전국 단위로 뽑는 그 비례대표를 권역에 나눠서 비례대표 숫자를 얼마나 할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숫자만큼은 권역별로 나눈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새누리당도 보수혁신위원회에서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 석패율까지 도입하겠다는 이런 걸 검토한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이번 19대 국회가 사실 국민들이 감동을 주는 게 별로 없었는데 마지막 한 가지 지역구도를 타파하는데 제도를 바꾸는 단초라도 하나 만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치개혁특위에서 13일까지 답을 낸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대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